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탄소 중립과 순환경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순환경제의 개념과 배경 그리고 그 함의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순환경제가 탄소 중립 달성에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환경제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환경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이후부터인데요. 2000년대 이후부터 자원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두 가지 주요 위기가 발생을 합니다. 자원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자원 공급의 위기가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사용하는 자원을 과연 안정적으로 조달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자원이 부족해지게 되면은 우리의 문명 시스템 전체의 작동이 멈출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원의 안정적 조달은 우리 생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원의 과도한 채굴과 소비로 인한 생태 환경 위기죠. 그래서 자원 위기와 생태 환경 위기 두 가지 주요 위기가 쌍끌이 위기로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게 되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변화의 방향으로서 순환 경제가 대두되게 된 것이죠. 자원 소비가 왜 폭발적으로 증가했을까요? 먼저 인구 증가 요인입니다. 1800년대 초반에 전 세계 인구는 약 10억이었는데요. 200년이 조금 지난 현재 시점에서 전 세계 인구는 80억으로 8배가 증가를 합니다. 이 추세대로 가게 되면은 2060년이 넘었었을 때 전 세계 인구는 100억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00억의 인구가 먹고 살 수 있는 자원과 에너지, 식량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요. 과연 이 지구 행성에서 그만한 양의 자원이 조달 가능할 것인가에 관련된 위기의식이 싹트게 되는 것이죠. 200년 동안 전 세계 인구가 8배가 증가를 했는데요. 그 기간 동안 경제 규모는 무려 120배가 증가를 합니다. 한 사람이 사용하는 자원의 총량이 증가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인구가 절대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경제 성장에 따라서 1인당 자원 소비의 총량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자원 소비 규모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1900년대에 자원 소비량은 약 70억 톤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요. 1970년이 되면 270억 톤으로 증가를 하게 되고요. 2015년에는 900억 톤, 그리고 현 시점에서는 약 1000억 톤의 자원이 소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추세대로 자원 소비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 2060년 정도 되면 최대 약 2000억 톤 정도로 현재 자원 소비량보다 2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자원 소비의 증가 흐름이 나타나는데 두 번의 큰 꺾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50년대 이후에 자원 소비량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요. 2000년대 이후에 또 한 번 자원의 소비량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인간의 자원 소비량이 증가는 하고 있지만 지구라고 하는 행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자원이 부족해질 것이다, 자원 조달이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950년대 이후가 되면서 자원 소비량이 증가를 하게 되고 1970년이 되면은 자원 위기에 대한 경고등이 한번 커지죠. 1972년에 발간된 로마 클럽의 성장의 한계에서 이런 식으로 자원을 사용하다가는 자원 고갈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라는 위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자원 채굴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자원 위기는 한풀 꺾이게 되는데요. 2000년대 이후가 되면서 자원의 소비량이 또 한 번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자원 고갈의 위기 문제는 또다시 대두가 되는데요. 2000년대 이후에
자원 고갈의 위기는 이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심각하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원 소비량이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현 추세대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주요 자원들은 50년에서 100년 이내에 고갈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원이 이렇게 부족해지게 되면은 이 자원에 기반한 현대 문명, 현대 경제 시스템은 과연 어떻게 작동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종류의 자원 중에서 희소 금속의 공급 문제에 많은 관심들이 가게 되는데요. 희소 금속은 주요 두 가지의 미래 산업의 핵심 원료가 되는 것이죠. 4차 산업혁명을 떠받치게 되는 주요 전자 장비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금속이 희소 금속이고요. 에너지 전환에 사용되는 주요 장비에 희소 금속이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는 하나의 흐름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이라는 또 하나의 흐름, 두 개의 큰 줄기 속에서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희소금속입니다. 그러니까 희소금속이라는 것은 미래 산업을 지탱할 수 있는 핵심 원료이기 때문에 이런 희소금속이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공급되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말 그대로 매장량이 희박합니다. 굉장히 적은 것이죠. 그리고 지역적으로 매장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매장 지역 중에서 정치가 불안정한 아프리카라든지 서방 진영과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 같은 곳에 매장이 편중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향후 희소 금속의 조달이 여러 가지 정치 갈등과 불안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공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주요 장비들, 그러니까 풍력 발전기, 태양광 발전기, 전기 자동차 등의 여러 산업의 다양한 종류의 희소 금속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석연료라는 에너지는 땅 속에 저장된 에너지를 캐서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에너지인 것이죠. 한번 태워서 사용하게 되면은 그 에너지는 날아가 버리는 것이잖아요. 이런 화석연료에 기반한 에너지 시스템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갈 자원이면서 화석연료가 소비되면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 기후위기라는 전대미문의 환경 영향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화석연료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시스템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현재 에너지 전환의 내용인데요.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연력을 이용한 에너지를 생산하고 저장하는 장비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장비들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장비들을 만들 수 있는 자원이 안정적으로 조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자원들이 조달이 되지 않으면은 에너지의 생산과 이용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자원의 조달 시스템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산과 이용이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을 안정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순환경제의 과제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의 과제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다는 것을 여기서도 한번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자원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이제 자원을 아껴 쓰자는 순환경제의 흐름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배경이 바로 생태환경 위기인데요. 오늘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생태환경 위기를 압축해서 인류세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세라고 하는 단어는 지질학적 용어인데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신생대 제4기 홀로세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12,000년 전에 대빙하기가 끝이 나면서 홀로세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빙하기라는 혹독한 자연 환경이 끝이 나면서 날씨가 따뜻해지고 기후가 안정이 되죠. 그러면서 생물들이 너무나 살기 좋은 지구 환경이 펼쳐지게 되고요. 이 홀로세 지구 환경은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앞으로 5만 년 동안 지속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12,000년이 지난 시점에 인간의 과도한 개입에 의해서 홀로세 지구는 끝이 나고 인류세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인데요. 이렇게 새롭게 열린 인류세 지구는 여섯 번째 생물 대멸종을 향해 가는 급속도로 파괴된 환경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인간이 초래한 환경 파괴로 인해서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물들의 생존의 위기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인류세 위기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구상에는 그동안 5번의 생물 대멸종이 있었는데요. 현재 인간에 의해서 6번째 생물 대멸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인류세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의 성취를 찬양하는 개념이기보다는 인간에게 책임의 무게를 묻는 질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포함한 지구상의 생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인간이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우리의 이런 물질 이용 방식이 맞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지금과 같은 과도한 자원의 소비 앞에 기다리는 것은 대규모 생물 대멸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물질 이용 방식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환경제라는 개념이 대두되었습니다. 자원을 캐고 쓰고 버리는 일직선상의 낭비적인 물질 흐름을 선형경제라고 합니다. 물질의 흐름이 직선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선형경제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이렇게 자원을 캐고 쓰고 버리기만 하게 되면은 자원 고갈과 환경 오염의 문제가 발생을 하죠. 자원을 캐고 쓰고 버리는 이런 흐름을 먹고 사는 애벌레 모양을 닮았다라고 해서 미성숙한 애벌레 경제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선형 경제의 물질 흐름으로는 지속 가능한 물질 이용이 어렵죠. 그래서 자원을 돌려서는 순환 경제 흐름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원을 계속해서 돌려 쓰게 되면은 천년 자원의 투입과 쓰레기 배출이 최소화된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종류의 자원이 양옆으로 순환하는 물질 순환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해서 성숙한 나비 경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선형 경제에서 순환 경제로 가기 전에 가운데 재활용 경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재활용 경제와 선형 경제의 차이점은 재활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재활용 경제와 순환 경제의 차이점은 재활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물질 흐름의 본질은 여전히 선형 경제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활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천년 자원의 투입과 쓰레기 배출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재활용 경제의 재활용은 무엇이 문제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3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질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 순환 경제는 구조적으로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100개의 자원을 소비를 하게 되면 100개의 쓰레기가 나오게 될 텐데요. 100개를 모두 재활용하더라도 100개의 재생원료가 공급되겠죠. 그런데 자원의 소비가 200개로 증가를 하게 되면은 100개의 천년 자원은 또다시 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원의 총 소비량이 통제되지 않으면 재활용을 잘하는 것만으로는 인간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순환경제의 제일 첫 번째 요건은 물질 소비량이 통제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재활용률이 높아져야 된다는 것인데요. 현재 전 세계의 평균 재활용률은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원을 소비하면 80%는 쓰레기로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 자원의 소비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 천연자원의 총투입량과 쓰레기 배출량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자원이 100% 재활용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재생원료의 품질 문제입니다. 지금은 재활용을 하면 할수록 재생원료의 가치가 떨어지죠. 재생원료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재생원료를 반복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순환경제라는 것은 재활용을 통해서 자원을 무한 반복해서 사용하자라는 것인데요. 재활용을 하면 할수록 자원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자원을 무한 반복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래의 자원의 품질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업사이클링 기술이 필요한 것이죠. 재활용을 통해서 원래의 물질 가치를 회복하는 과정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려면은 현재의 재활용 기술로는 어렵죠. 원래의 물질 상태를 회복하려면 고도의 재활용 기술이 받쳐줘야 됩니다. 따라서 순환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재활용 기술과 재활용 인프라의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순환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물질 소비가 줄어들면서 재활용률이 높아지고 동시에 재생원료의 품질이 높아지는 세 축의 조치들이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순환경제의 개념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순환경제의 개념이 어떤 산업적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물질 이용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물질 이용 방식이 순환경제에 맞는 흐름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라는 것이죠. 물질 흐름에 있어서의 두 축은 생산자와 소비자입니다. 물질 흐름이 바뀌기 위해서는 생산자도 바뀌어야 되고 소비자도 당연히 변화가 필요한데요. 순환경제 과제에서는 생산자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산자의 실질적인 책임의 강화를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산자가 물건을 만들어서 유통하는 이 방식 자체의 변화를 요구를 하는 것인데요. 크게 보면 두 가지를 요구하는 것이죠. 물건을 만들 때부터 재사용, 재활용이 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품의 설계 방식을 근본적으로 제품의 설계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경해야 된다라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재사용, 재활용이 되지 않는 제품은 그 시장에서 퇴출되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로는 원료를 조달할 때 반드시 재생원료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재생원료를 사용하지 않으면 제품을 판매하기 어려운 시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공급망에서 각 글로벌 기업들이 재생원료가 사용된 제품을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변화된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재사용, 재활용이 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 제품을 만들 때 반드시 재생원료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재생원료가 들어가지 않으면 앞으로 시장에 물건을 판매하기 어려운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산업의 경쟁력 유지에서 재생원료의 안정적 공급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경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쓰레기 문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산업의 경쟁력 유지와 연관되는 산업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산업의 변화와 관련된 거대한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흐름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을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순환경제와 기후위기 문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 에너지 전환을 얘기를 합니다. 화석연료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뿐만 아니라
물질 이용 방식의 전환, 즉 순환경제 조치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에너지 전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공급만 늘린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에너지의 총 소비량을 줄이면서 재생에너지의 공급이 늘어나야 되는 것이죠. 에너지의 총 소비량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물질 소비 방식이 같이 바뀌어야 에너지의 총 소비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산업 분야에서의 에너지 소비량의 절감이 필요한데요. 산업 분야에서의 에너지 소비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순환경제 전략인 것이죠. 원료의 총 소비량을 줄이면서 재생에너지 공급을 늘리는 것 자체가 산업 분야에서 원료의 사용에 따르는 에너지의 사용량을 줄이는 조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화면을 보시면은 신재를 쓰는 경우와 재생원료를 쓰는 경우에 온실가스 배출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1톤의 철강을 만들기 위해서 철강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2.3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데 고철을 사용하면 0.4톤의 온실가스가 배출이 됩니다. 1톤의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데는 13.5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데요. 알루미늄을 재활용하게 되면 0.3톤이 배출됩니다. 알루미늄을 재활용하는 것만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무려 98%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을 늘려서 재생원료의 사용을 늘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주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화석연료가 에너지로만 사용이 되는 것은 아니죠. 화석연료가 원료로도 사용이 됩니다. 화석연료가 원료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석유화학 산업이죠. 석유화학 산업의 가장 대표 물질이 플라스틱입니다. 그러니까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여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면 화석연료가 에너지로 사용되는 것만을 막으면 안 되는 것이죠. 화석연료 에너지 사용량이 줄어들게 되면 에너지 분야에서 남아도는 화석연료가 모두 플라스틱으로 몰려올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화석연료가 에너지로 가는 길목, 화석연료가 원료로 오는 길목, 양 길목을 모두 차단해야만 화석연료를 우리 문명에서 퇴출할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화석연료 에너지 사용을 줄이자라는 에너지 전환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라는 탈플라스틱 운동도 기후위기 대응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비화석연료 분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문제도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농업, 특히 축산 분야에서도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됩니다. 소와 같은 반추동물이 방구나 트림으로 메탄을 배출하죠. 다음에 가축 분뇨에서 메탄이라는 혹은 아산화질소라는 온실가스가 배출이 됩니다. 지금처럼 고기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축산의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은 축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전환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는 식단의 변화도 같이 필요한 것이죠. 고기의 소비는 어쨌든 줄이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멘트를 한번 예로 들어 볼까요? 시멘트도 석회석이라는 강물을 가지고 만드는 것인데요. 석회석에서 시멘트로 만드는 과정은 아주 고온에서 석회석을 구워서 석회석 안에 들어가 있는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공정입니다. 땅 속에 묻혀 있는 탄소를 공기 중으로 배출하는 것이 화석연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석회석을 이용해서 시멘트로 만드는 공정 역시도 땅 속에 묻혀 있는 탄소를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공정입니다. 지금처럼 토건 산업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시멘트 사용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시멘트 생산과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철강석에서 철강을 뽑아내는 제철 공정 역시도 철강석에서 철강을 뽑아내는 제철 공정에서도 역시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에너지 사용이 아니라 우리의 물질을 이용하는 방식에서도 화석연료가 배출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과는 별도로 우리의 이 물질 이용 방식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2050년 탄소 중립에 성공적으로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위기와 자원고갈이라는 전대미문의 위기가 우리를 덮치고 있고요. 이 문제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순환경제 전략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순환경제의 흐름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대세이고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흐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변화의 흐름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변화의 흐름을 잘 주시하고 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의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에너지 전환의 문제를 순환경제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은 새로운 물질 이용 방식이 등장한 것이고요. 새로운 물질 이용 방식의 등장은 새로운 쓰레기 문제, 새로운 자원 고갈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거든요. 에너지 전환의 결과 풍력 발전기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풍력 발전기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게 될 텐데요. 현재는 풍력 발전기 날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제대로 재활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소각이나 매립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도 결국은 재활용될 수 있는 체계로 가야 되는 것이죠. 에너지 전환의 결과 새롭게 발생되는 쓰레기 문제도 순환경제 대응을 통해서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전기자동차 보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에너지 전환의 결과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전기자동차 보급이 늘어나게 되면은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리튬이나 니켈이나 코발트나 망간 같은 주요 강물의 채굴량도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리튬만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앞으로 10년 동안의 리튬의 사용량은 거의 10배 정도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면 그만큼 많은 리튬 강산을 개발해서 채굴을 해야 되는데 주요 리튬의 산지인 남미의 경우에는 소금 호수에서 리튬을 채굴해요. 그러니까 수백 미터의 소금 호수에서 소금물을 끌어올려서 거기에 염전과 같은 방식으로 물을 날려서 리튬 가루를 얻어내는데요.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물이 소비가 됩니다. 칠레의 한 리튬 강산의 경우에는 지역 수자원의 65%를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리튬 강산 주변의 농지에서는 농업에 사용될 물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칠레의 농부들은 하얀 기름의 저주가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리튬 강산 개발에 따라서 그만큼 주변 지역에 많은 환경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리튬 강산을 개발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리튬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폐배터리를 계속 재활용해서 재생 리튬을 순환시키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대응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리를 하게 되면은 탄소 중립 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환 경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탄소 중립 경제 이행에 따라서 새롭게 발생되는 자원, 쓰레기, 생태 문제는 순환 경제 조치를 통해서 해결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탄소 중립 경제와 순환 경제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